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최고 형량입니다. 윤석열한테 찍히면 민간이건 군이건 무조건 최고 형량입니다. 윤석열의 나라입니까? 윤석열이 왕입니까? 왕이라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죄를 적용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지금 범인이 누굽니까? 심지어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박 대령은 항변합니다. 무엇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군 검찰은 조사라도 제대로 하고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을 언제나 볼 수 있을까요? 참 무거운 아침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 듬뿍 도가니탕 그리고 또 쌍화탕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순살 장어탕, 듬뿍 도가니탕, 쌍화탕 우리 탕 좋아하시는 정어리언님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듬뿍 도가니탕은 국물이 아주 진합니다. 제가 이름을 그래서 듬뿍 도가니탕 했는데 정성도 듬뿍 들어있으니까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쌓아놓고 드시면 아주 드실만 하실 겁니다. 따뜻한 국물 생각날 때 하나씩 드시기 바랍니다. 정어리몰의 녹용쌍화차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신데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니까요.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두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참 힘을 내서 출발하려고 했는데 우리 애청자님들이 좀 마음이 심란하셨나 봐요. 어제 박정훈 대령 그것도 꼭 법정 최고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데자뷰 같죠. 이재명 대표한테도 법정 최고형을 내렸었는데 어제 정말 착잡하더라고요. 저는 어제가 박정훈 대령의 생일이었잖아요. 제가 생일이었습니까? 네, 생일인데 10번째 재판을 받았고 이제 10번째 재판이 결심 공판이었죠. 이제 어머니도 방청석에 계시면서 몰래 눈물 훔치시고 이제 그랬는데 생일날 징역 3년 구형 받으면서 참 어떤 심정이었을까. 박정훈 대령이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2번 정도 눈물 흘리는 모습 보였던 것 같은데 어제는 정말 이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고 여전히 이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 진실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1심 선고가 내년 1월 9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좀 그 증거가 될 만한 어떤 내용들이 군사법원을 통해서 사실 나온 것들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의가 살아있음을 1월 9일 날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군 검사가 3년 구형 그 선고할 때 선고문을 읽어 나가면서 목소리가 마지막에 많이 떨렸다고 해요.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양심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박정훈 대령은 진실을 정말 밝히려는 그 노력밖에 없었는데 더군다나 지금도 잊히지 않는 그 한마디가 있잖아요. 육사다니는 내 아들의 이름을 걸고 내가 진실 밝히기 위해 한다. 그 말이 자식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아버지에게 거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어머니도 거짓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또 모친도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 박정훈 대령에게 상관 명예훼손죄, 방송에 나가서 이종섭 장관 명예훼손했다는 그 혐의랍니다. 그리고 항명죄, 처음에는 집단 항명 수괴죄였죠. 그러다가 항명죄로 조금 낮춘 것인데 이 두 가지 혐의를 씌워서 징역 3년 구형이라는 것은 정의는 실종됐고 불의에 편승한 자들이 악의 편에 서서 박정훈 대령에게 이런 가혹한 구형을 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꼭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김혜경님께서 어제 박정훈 대령님 법정 들어가기 전 구형받고 나올 때 방송으로 보았습니다. 최후 변론 때 박 대령이 마지막에 울었고 방청객도 울었다는 소식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어제 표정을 보니까 좀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떨고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박정훈 단장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본인은 진실만을 그리고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한 것밖에 없다. 오히려 이런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잘못된 권력에 맞서서 싸웠기 때문에 저는 본인 스스로가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진짜 좀 이제는 좀 희망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는 게 좀 나이브한 거 아닌가? 이 시대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읽는 책이 새로 하나 있는데 맨 처음에 2018년도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예. 그다음에 2013년 23년에 나왔던 게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하버드대 교수 정치학자 2명이 쓴 책인데요. 이건 진짜 트럼프 시대의 미국을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현실의 문제구나. 그래서 지금은 어떤 평론, 토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퇴진시키고 뜯어고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우리 국민을 지금 몰아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어떤 댓글 쓰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만 토요일에 무조건 광화문 집회에 나가야겠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분노한다는 것, 우리가 싸우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은 전혀 반성할 방향을 바꿀 생각도 안 한다. 좀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해왔던 방식은 계속 그랬던 거 아닙니까? 끌어내리고 새롭게 고치고 저는 어쩌면 좀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는데 그 과정에 가장 좀 가슴 아프게도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최고 구형을 때린 이제 검찰. 자기들이 구형을 때릴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공모한 자들이잖아요. 공모한 자들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구형을 때리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부역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게 참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군사법정은 박정훈 대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지만 민심의 법정, 정어리 법정은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대령 박정훈 무죄. 박정훈 대령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최상병 사건에 관련된 실체적 진실은 다 드러났다. 이제부터는 거기에 따른 이 진실이 승리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 정말 정의로움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항명죄를 적용해서 법정 최고형, 항명으로는 3년이 최고인데요.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군 검찰이 구형했습니다. 그런데요, 짚어봐야 될 게 항명죄에 해당이 되는가? 그러면 김계환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그게 항명인데, 김유정 의원님, 일단 박정훈 대령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김계한 사령관은 이첩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부하들이 어긴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빠져나갔죠. 그런데 박정훈 대령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김계한 사령관이 오직 한 얘기는 이첩을 보류하라라는 뭐 이제 국방장관의 이야기 이런 걸 듣고 좀 고민하는 얘기를 서로 했을 뿐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명죄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죠. 그리고 더군다나 수사 잘했다고 칭찬까지 받았던 박정훈 대령이었잖아요. 국방장관으로부터 잘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항명죄로 둔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임성근 사단장의 경우입니다. 그게 제일 황당한 이야기인데 본인은 그 수해 피해 현장에서 지도는 했지만 지시는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렇게 비겁한
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서 박정훈 대령에게 이거는 덮어 씌우는 거다.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된 거죠? 잘했다고 칭찬받았던 수사인데 갑자기 대통령 경로 그 한마디로 이렇게 일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해명 저희 다 기억하죠. 대통령의 경로는 없었다. 이러다가 한참 수세에 몰리니까 경로한들 뭐 경로하면 안 되냐 대통령은? 저 이거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밑도 끝도 없는 대통령의 경로라는 그 한마디에 진실을 파헤치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정의를 구현하라고 했던 이 박정훈 대령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3년을 구형받게 한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진실을 왜곡하고 가해자 피해자를 둔갑시켜서 갑자기 박정훈 대령이 이 모든 상황의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계한 사령관이 너무나 비겁한 거죠, 지금. 근데요, 지금 김정욱 원장님, 이게 거의 뭐 평행 비슷하게 명태균 게이트도 본질이 지금 김건희, 윤석열의 공천 개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조사도 안 하고 타치도 안 하고 그냥 명태균, 김영선 잡아넣는 걸로. 예, 정치상법으로 뭐 예. 돌아가지고 네.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 지금 이것도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여기에 개입했냐 안 했냐 이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따져봐야 되니까. 그렇죠. 김영선이 공천 받은 것도 어떻게 해서 공천 받았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고 다른 거를 하는 것처럼 이것도 지금 그러면 경로했는가? 7070 전화번호를 도대체 누가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조사는 해보고 구형을 하든지 선고를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건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래 예를 들면 군 내부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조사 수사하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넘기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관이 이첩을 보류해라 말하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현행 법률을 어기라고 소위 박 대령에게 요구하는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내용 자체가 이첩을 보류했냐, 그 이첩 보류 지시를 했냐 안 했냐의 논쟁으로 가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 군 내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성 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그 사건 때문에 군 내부에서 수사가 되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즉시 이첩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지시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냐고 하는 논의로 가는 것 저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경로가 사실인지 대통령이 전화를 한 것이 사실인지 그다음에 그 무수하게 쏟아지고 있는 용산 그다음에 장관들의 전화 내용 자체가 실제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전 그렇다면 이것은 이것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소위 박정훈 대령이 법에 따라서 조치한 상황들을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 아니면 국무위원들이 개입해서 바꿨다는 얘기이거든요. 그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군 검찰은 그 수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자체 내에서 그냥 이 이첩 지시 여부만 가지고 판단을 했고 또 이걸 가지고 최고형을 때린다는 건 저는 군검찰 수사한 게 아니고요. 저는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 또 국방부 장관 바뀌었지 않습니까? 김영현으로. 저는 그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하명 수사였고 하명 구형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건 원천적으로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이 치하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답답하긴 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자, 한번 차분히 정리를 해봅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 지금 이 사건에 그러니까 이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구형 이 사건의 시작은 최혜병의 억울한 순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거를 조사하는 게 시작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최혜병이 무리한 수색 작전에 동원됐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증언들을 접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임성근 사단장이 책임이 있으니 그 책임을 묻기로 하고 박정훈 대령이 그렇게 해서 상신을 했습니다. 장관이 사인까지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까지 했어요. 왜? 당연하니까. 그 순직했는데 그 사단장이 책임을 안 진다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사단장이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미 통화까지 하고 그 수색작전 하는데 야 언론에 잘 나오게 신경 써까지 했던 자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만 최수근 해병 그 둘러싸고 있었던 임성근 사단장 그다음에 또 어떤 자식들 거기에 또 김건희까지 엮이고 이런 것 우리가 지금 모를 줄 압니까? 그래서 그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어떻게 하는지는 이미 우리가 명태균을 통해서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하면 꼼짝도 못한다는 거. 김건희 주가 조작을 도왔던 사람이 임성근과 커넥트가 되어 있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걸 안 봐도 비디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야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저기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하겠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지시가 한 거 아닙니까? 전화를 몇 통이나 한 거 아닙니까? 외국으로 출장 가는 장관한테까지 전화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뒤집은 거잖아요. 이게 맨 처음에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야 이거는 아니지 해서 그냥 반려시켰는데 그걸 막 들이받고 항명했다고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잘했다고 칭찬까지 하고 사인까지 해놓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바뀐 거 아닙니까? 왜 바뀌었습니까? 그걸 국민들이 다 아는데도 그걸 항명죄로 구형을 징역 최고를 때린다? 이런 법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시국선언에 나선 대학 교수들이요 3,000명이 넘었습니다. 3,000명이. 동국대, 이화여대, 연세대 지금 전국 55개 대학에서 이 행렬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로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교수들이 이렇게 나서야 합니까? 그 제목을 보면은요, 연세대 교수들은요,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화여대 교수들은요, 우리는 경로한다. 윤석열은 즉시 퇴진하라. 동국대 교수는 또 공교롭게도 108명이네요. 불교 대학이죠. 윤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동국대 교수님 한 분이 이야기한 게 참 와닿더군요. 국정을 바꾸라고 그랬더니 핸드폰만 바꿨냐? 핸드폰 바꾸지 말고 제출하세요. 동국대 교수님 발언 한번 들어봅시다. 국정 기본 전반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대통령은 고작 휴대폰을 바꾸겠다는 식으로 응답했다. 이런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윤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기 바란다. 김종우 원장님, 동국대 교수도 하셨는데 네. 지금은 경희대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경희대도 이번에 참여했죠? 네, 참여를 했었죠. 저도 거기 참여했었고요. 하여튼 뭐 경희대 그 시국선언문 글에 대해서 많은 울림이 있었다는 얘기들을 들었고 가장 큰 문제들은요.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후마니타스 칼리지라 그래가지고 인문교양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교수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디 부끄러워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겠냐. 우리가 얘기했던 민주주의와 시민이라는 원리가 전혀 관철되지 않는 윤석열 치하에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강단에 쓴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는 소위 교수들도 또 연구자들도 싸움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무너진 이 기성세대 또는 교육자들의 신뢰를 세우지 않고서는 소위 우리 사회의 강단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천 명이 넘는 분들이 나와서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을 촉구하는 상황.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사태 자체가 매우 변하는 거다. 저는 우리나라에서요 대학 교수 사회가 매우 보수적인 사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과 다르게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대학 사회에서 저 정도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 저 정도의 공개적인 선언들을 하는 것, 그 수위를 보면 저는 이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이미 잃은 거다. 전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론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행동하자. 이제 움직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님, 우리가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항상 그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단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갈 때 세상은 뭔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10월 28일 날 가천대 교수노조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오늘이 11월 22일이니까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뭐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 지금 3,400명, 500명이 지금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박근혜 국정농단 때 경북대 교수들이 88명인가가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179명이 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 더한 분노가 들끓어 오르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울경의 이제 교수들도 624명인가 예.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영을 떠나서도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모든 어떤 지식인들의 분노가 담긴 그런 시국선언이 번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쯤 되면 정말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특히 교수들이 움직였을 때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면서 시국선언문을 냈을 때는 정권이 그걸 경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달이 다 돼 가는데도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인사쇄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돌려막기 할 것 같은 분위기고요. 전혀 달라지지 않잖아요. 박종훈 대령의 어제 3년 구형만 보더라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박지원 의원 얘기하신 대로 이제는 윤 정권 퇴진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예. 말에 공감합니다, 저는. 마라또나님, 아무리 하야하라고 해도 안 내려와요. 다들 잘 알잖아요. 끌어내려야 합니다. 뭐가지 끌고서. 대박 부자님, 서울대는 뭐하냐? 대통령 검사들이 다 서울대 법대라서 나서기 힘드냐? 그럴수록 더 서울대 교수가 더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서울대 각성하라 부끄럽지 않느냐? 하겠죠. 예, 보면 그 저 시국선언을 하려면 일주일 정도 이상이 걸려요. 왜냐하면 글을 다 보내고 네. 메일로 보낸 다음에 읽어보고 동참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간도 있고 분명히 또 내부에서 아마 토론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건 제가 볼 땐 아주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울대도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위 민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게 뭐 지식인들이 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머리에 있는 지식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국민들이 얘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건 어용이죠. 어용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수들이 많다는 건 저는 그 사회 자체가 썩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아마 새로운 물들이 그 썩은 물들을 밀어내는 과정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제 연대 교수들의 그 시국선언문 앞쪽에 예.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잖아요. 아, 예. 저는 지금의 이 현실을 너무나 잘 반영한 구절을 잘 찾아낸 것 잘 같아요. 찾았어요. 예.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미가서의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딱 보십시오. 김영선 공천도 김진태 공천도 밤 12시 넘어가지고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리고 아침이 밝기가 무섭게 결정이 됐거든요. 어쩜 이렇게 지금 현실하고 딱 맞는 이야기가 물론 그 공천 개입 문제만을 뭐 담고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만은 너무 맞는 이야기예요.
잠 안 자고 뭐 합니까? 아무리 역사가 밤에 이루어져도 이런 범법 행위들을 국민 몰래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미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저도 그 녹취를 들으면서 참 쓴웃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김진태가 명태균에게 전화하면서 계속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잠자면 안 돼. 잠자면 안 돼. 왜? 12시 넘어야 대화가 되니까 밤 12시가 넘어야. 이 밤에 움직이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오죽하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나와가지고 일어났더니 깜짝 놀랐어. 부인이 아직까지 핸드폰을 쥐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새벽 5시까지. 미쳤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쳤냐? 잠 안 자고 뭐 하냐? 잠 안 자고 이런 거 한 거죠. 공천 개입하고 공천 주고 누구 빼고 이런 거 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뭐라 그럽니까? 이게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하나하나 사람들이 바뀌는 걸 봤다라고 또 얘기 또 자기 부인 또 이렇게 좀 챙기잖아요 또. 순진하다고 하잖아요. 뭐가 순진해요. 아유 진짜. 김해 임호사님 어째 이런 일이 투표 한번 잘못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큽니다.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미쳐서 돌아가는 나라. JDID님 집 지키라고 개를 키웠더니 집 밥그릇만 지키는 똥개가 됐다. 밥그릇만 지키고 있으면 좋은데 물어. 주인은 그러면 그러죠. 그냥 달려가서 물어요 아무나. 미친 개한테는 뭐가 약입니까? 몽둥입니다. 조국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오늘 그저 직분에 충실했던 군인 박정훈 대령의 결심 공판일입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왜 이곳에 박정훈 대령이 서 있어야 합니까? 오히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최혜병 사건 외압의 몸통, 국방부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그리고 800에 7070으로 전화를 건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섰어야 합니다. 지난 방청에서 박 대령께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니 견딜만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먹먹합니다. 항명제 사건 수사 개시부터 1년 3개월 10차례의 공판, 그간 견뎠어야 했을 고통의 무게를 헤아리기 힘듭니다. 박 대령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는 동안 윤 대통령은 최혜병 특검법을 2차례나 거부했습니다. 박 대령이 정의를 지키려고 묵묵히 버티는 동안 윤 대통령은 배우자와 권력을 지키려고 경로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제3자 특검법을 떠들어대다가 정작 제3자 특검이 본회의에 오르자 꼬리를 감춥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거들먹거리던 골목대장과 그 수하와 그 쫄보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야말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별은 책임의 무게를 상징합니다. 책임을 저버린 자들은 그 별을 달 자격이 없습니다. 그 꼭대기에 있는 국군 통수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 그리고 국민에게 충성한 군인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혜병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던 아픔을 안고 박정훈 대령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진실을 지키려 했던 그를 우리 모두가 같이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저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현실의 법정에서는 지금 박정훈 대령, 이재명 대표가 서 있지만 민심의 법정, 역사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진실은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지금 명태균 잡아놓고 이제 조용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진실을 가려보려고 막 이런 짓 저런 짓을 하지요. 윤핵관이 나서서 야 그거 말이야 이런 녹취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틀어줘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지요. 한 사람이 더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감춰집니까?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게 CBS 우리 이제 보도국 후배 기자님들이 이제 보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윤핵관 쪽에서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이 예. 측근을 보면서 회유했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회유한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접근을 예. 해서 윤핵관 중에 하나? 예. 또 한 분 있어요. 이분이 도의원인 자기 친구를 보내가지고 명태균 씨한테 상황 파악하면서 어디까지 얘기할 거냐. 아. 이런 식으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 사실 그 부분도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좀 왜냐하면 위험한 내용들이 너무 많고 일방적인 주장이라 생각되는 부분이 많아서 아. 제가 좀 더 검증되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아, 그 윤핵관이 누군지는 말씀 못 하시고. 네. 윤핵관이 몇 명 안 되잖아요. 4명이거든요, 윤핵관이. 얘기할까요? 예. 그 네 분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윤한홍 의원하고 외 한 분이 정점식 의원입니다. 아, 예, 통영에. 정점식 의원.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주장인 거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정점식 의원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저기도 검사 출신이죠? 네, 검사 출신이고요. 그 총선 중에 부인상을 당했었죠. 네. 그런 분인데 저는 윤한홍 의원 얘기 외에 정점식 의원까지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그동안에는 뭐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이긴 하죠. 핵관 중에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조용했었는데 굉장히 다급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윤한홍 의원도 발뺌하고 있고 정정식 의원도 뭐 발뺌하고 있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아직된 굴뚝이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가 다 이 모든 거를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딜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거 아닙니까? 불구속, 그 다음에 뭐 향후에 뭐 생계를 책임지는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잘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명태균 의원이래. 명태균 씨 조심하라. 위험한 인물이다. 뭐 자기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윤한홍 의원은 핵관들 중에서도 굉장히 명태균하고는 거리를 뒀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났구나. 초기에 9월 5일 날 첫 보도가 나왔을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대통령 녹취록이 처음 딱 나오고 나서는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던 거 아닙니까? 이 핵관들이. 그리고 나서는 지인을 통해서 나무라는 투로 말을 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윤한홍 의원이. 아니 지금 아쉬운 쪽이 누굽니까? 부탁하고 사정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나무란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상식에 안 맞는 해명을 윤한홍 의원이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녹취가 어떤 거였습니까? 이를테면 대통령이 화내면서 내 마누라하고 장모한테 더 이상 전화하지 마 이런 식으로 관계를 절연하려고 했다는 그 녹취도 좀 공개 좀 해달라라는 부탁이었잖아요. 명태균 씨한테. 그 부탁을 하면서 나무라는 투로 지휘를 통해서 전달했던 거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고요. 이제 이러다가는 명태균 씨가 사실 정진석 실장이나 중진 의원들 여기저기 통해서 구명운동도 했는데 안 먹겠다는 거고 소위 일십 당했다는 거고 김건희 여사에게도 구속영장 청구받고 텔레그램 보내는데 답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기댈 데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절연했고 그 대통령이 화를 내는 그 녹취가 아니라 그리고는 그 다음날 싹싹 비는 사과 전화를 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빨리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고 명태균 씨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지점에서 더 이상 기댈 곳은 없다.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본인의 형량도 줄이고 인정받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정점식, 윤한홍 이분들 다급해서 어떻게 한 모양인데 결국에는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김종호 원장님, 윤핵관들이 왜 그러는지 저는 알겠어요. 왜? 같이 죽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입 다물 것 같아요.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저는 일정하게 전 딜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 내용을 보면 아까 초반에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자금법으로 한정돼 있는 거고 거기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왔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소위 정치자금법 여론조작 문제 같은 경우는 검찰이 담당할 부분도 아니고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또 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만든 정권 내가 얘기하면 다 무너진다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핸드폰이
변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아직까지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용산하고 충분하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교감이 있었다라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돼요. 교감이 되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본인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나를 불구속시켜줘? 내 가족들 먹여 살려줘? 이 두 가지라는 내용인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무슨 뭐 윤핵관 이런 사람 말고요. 저는 별도의 용산 라인을 통해서 그 부분과 관련된 일정한 교감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저는 그 교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아까 말씀하셨던 화내는 녹취 내용이 아니라 그 다음날 소위 미안하다고 했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미안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미안할 만한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내용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검찰은 밝힐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명태균도 이걸 밝힐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더 큰 문제는 또 녹취가 나온 게 있는데요. 그런 거 이거 뭐 이 내용은 아닙니다만 창원지검장 내가 갖다 놨어. 이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합니다. 창원지검장 내가 갖다 놓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장 제가 경남경찰 쪽인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다 한 거 아니야. 그다음에 경남선관위 같은 경우는 김영선 의원이 걱정하지 마. 다 얘기해놨어. 가서 그냥 갔다 오면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뭔 얘기까지 나오면 야 저기 창원지검장이랑 경찰서장이랑 내 앞에 와서 충성 3번을 얘기했어. 이런 얘기들의 녹취가 지금 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그럼 뻔한 거지 않습니까? 수사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갖다 놓은 창원지검장, 자기가 갖다 놓은 경찰서장,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이 다 얘기해 놓은 경남도 선관위 저는 이 정도의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게 까지는 순간 저는 대통령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면 당연히 용산은 명태균과 딜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그냥 헛북 같다. 헛북 치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저는 다른 라인에서 충분히 딜이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하나의 방증으로는 김소연 변호사 해임해버린 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녹취들을 보면 도대체 명태균이 안 낀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긴밀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있는데 이건 뭐 덮는 것은 더 쉽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다 나옵니다. 김진태 지사도 내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김진태 지사 지금 마음이 어떨까 궁금한데 한번 그 내용 들어볼까요? 내가 의사도 아니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안 할래. 너무 힘들어. 진짜 내가 뒤에서 뭐 했다고 알면 죽일라 한다거든. 11명 중에 3명 김진태 그렇게 컷오프하면 안 된다. 8명 컷오프 시켜라. 이렇게 됐어요. 김진태 아까 봤으면 진짜 걷지를 못해. 또 너무 떨어갖고. 그리고 서울에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데 김진태 몇 군데 알았어 하고 그냥 아무도 안 받는 거야. 한교가 이야기하더래요. 대통령이 정리해야 된다. 네 문제는. 내가 내한테 전화 온 거야. 그때 막 아까 진짜 울면서 막 진짜 사람이 그 멀쩡한 사람이 그래 그러면서 사람이 들들들들들 하대. 밤 12시에 또 엎었어 내가. 대통령이 뭐 3번 말을 바꿨는데 내가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 정권 초기인데 밤 12시에 어제 덮어갖고 아침에 아직 박살냈지.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하고 일관하고 조계종 사과를 끝냈지. 어제 아침에 애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울고 있었어. 김진태는 내가 살린 거야. 어제 잠도 못 자서 김진태 내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그래가 사모님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 김진태 또 아는 분이 갔는데 네네. 벌떡 일어나가 손을 잡고 내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 비이송58님 백영크님 말이 다 맞습니다. 밀물 빠지면 가재 다 기어 나옵니다. 예. 아이고. 저기 보면 물론 허세 떨기 좋아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것만 봐도 저 정도 안 나왔을 때도 그냥 다 뒤집어서 털어가지고
동전 하나까지 다 빼냈던 검찰인데 지금 하는 것 보면 참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너무 따뜻해요. 더 따뜻해요. 너무 친절해요. 친절한 검찰. 이 대통령 부부하고 명태균 씨 건에 대해서는 너무 따뜻해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대통령 부부에게로 가는 모든 길은 명태균 씨로 통한다라는 거를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낄 때 안 낄 때 없이 다 껴있다는 게 명태균 씨의 본질인 것 같고요.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까 그 얘기 나오는 중에 김진태 컷오프 찬성이 8명이고 반대가 3명. 이거 공간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정말 몇 명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세세한 이야기까지를 다 알고 있고 도대체 명태균이 뭐길래 다 알고 있고 이미 4월 14일 날 황상무 전 앵커로 단수공천이 됐는데 그거를 나흘 만에 다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오밤중에 난리를 쳐서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명태균에 이렇게까지 쩔쩔매는 이유가 뭘까? 아까 나오잖아요. 한기호 사무총장이 이거는 대통령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김진태가 자기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정리해야 될 문제는 전부 다 명태균이 해결을 해야만 하는 해결사로 나서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김진태가 지금은 내가 단식투쟁하고 사과해서 얻어낸 거다. 이제 와서 그때는 쳐다들도 안 보더니 이제 와서 다들 자기들이 도와줬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공천이 안 됐다고 해서 단식 한 이틀 반 이 정도 해가지고 뒤집을 수 있다면 다들 단식 농성하게요. 단식을 하고 정거 농성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본보기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공천이라는 게.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황상무로서도 만약에 이때 공천받아서 당선이 됐으면 그 다음 해 회칼 발언 안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자충수를 두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고급 정보들이 다 명태균한테 거의 뭐 실시간 보고가 되고 이거를 밤사이에 통화하고 해서 여사랑 통화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뒤집을 수 있는 힘이 명태균한테 있다는 거니까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시계열별로도 딱 정리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참 그 재미있는 게 명태균한테 이렇게 빌붙고 또 명태균이 개입한 지역 보면 이른바 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꽂기만 하면 되는 그런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땅 짓고 헤엄쳐 되는 곳이고. 그러니까 줄만 서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자들이. 그리고 또 명태균을 제가 쭉 관찰해 보면 과장을 해도 거짓말은 안 해요. 지나고 나면 다 사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명태균을 통해서 확인되는 건 뭐냐면 이게 김건희 공화국이었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이 얘기하잖아요. 권력 누가 갖고 있는지 알아? 김건희가 가지고 있어? 라고 명확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권력을 관찰했을 때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허울은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통치가 되지만 실제 속살 내용은 김건희를 통해서 다 관찰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소위 그 김건희에게 충성을 다한 다음에 뭘 만듭니까? 이제 명태균 지방정부를 만든 거잖아요. 당대표, 서울시장, 그 다음에 강원지사, 그 다음에 경남지사. 제가 볼 때는 거의 김건희 공화국, 명태균 지방정부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온갖 국정 농단들이 다 벌어졌고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 시작한 게 여론 조작이었고 그 다음에 선거 조작이었고 전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건희는 무조건 명태균을 살려줘야 되고 무조건 이 사건을 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특검 외에는 이 진실을 밝힐 수 없거나, 그러니까 저희는 특검 또는 탄핵 외에는 이 사실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만약 이 사건이 묻히게 된다면 소위 일개 외톨이 사인에 불과한 김건희가 소위 대한민국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영영 묻혀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매우 답답합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또 다시 회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오늘 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20%예요. 지난주하고 같은 건데 다만
부정평가는 71에서 72로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7까지 떨어졌다가 20 됐으니까 좋겠네. 올랐다고 술 먹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페루에서. 이게 지금 20% 회복하는 걸 보면은요. 대구 경북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김조국 원장님. 예, 예. 대구 경북이 보니까 한 41, 4% 부산, 울산, 경남 26 이렇게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오른 데가 어디냐면요. 70대 TK, 국민의힘 이쪽에서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지층이 결집을 한 거죠. 일정하게. 근데 지지층이 결집을 해도 왜 20%냐? 서울 경기가 돌아섰어요. 아. 서울 경기가 오히려 반대로 해서 특히 이제 지난주에 경기도민들이 화나셨던 것 같아요. 경기도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의외로. 다시 또 이번에는 경기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지금 이렇게 약보합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이런 지표들을 보게 되면 제가 느끼는 건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으로서 약보합이 아니라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계속 그 30%대로 왔다 갔다 했던 과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인사개혁하고 좀 하다 보면은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미 윤석열 정부가 인사개혁을 할 수 없다고 봐요. 누가 거기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남미 갔다 와서 뭐 인사를 할 것 같은데 일단 당장 국무총리부터 뭐 쓸만한 사람을 내놔야 국무총리는 자기 마음대로 임명 못합니다.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대충 나오는 거 보면은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인 것 같아요. 김유정 의원님 뭐 호남의 원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누구예요? 이정현 전 대표 얘기. 그 얘기예요? 예. 박주선 위원장 아닌가요? 지금 서기협회 회장인데 이정현 전 의원이 원로예요? 원로는 아니지. 원로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도 이제 대표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호남의 원로면은 박주선 서기협회 회장도 가능성은 있는 거죠. 초기에 조금 얘기도 나왔었으니까요. 초기라 함은 지난번 총선 이후에 예. 총리 곧 바꾼다. 그때는 이름이 이런 얘기 할 때, 나왔었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딱히 특별할 게 없어요, 지금. 만약에 박주선 서기협회 회장을 총리로 지명을 한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동의해 줄까요? 쉽지는 않죠. 왜냐면은 국회 부의장도 했고 민주당에 예전에 몸담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대선 때는 지금 윤석열 후보 쪽으로 그러니까요. 가서 예, 그거를 취임식 준비위원장 뭐 이런 거 했던 분인데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적어도 총리를 인정해달라고 그러면 국민의힘이든 대통령이든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적어도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고 그다음에 특검을 받고 국민에게 어떤 진짜 진솔한 대사과가 아니라 진솔한 사과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총리를 받을까 말까 한 상황인데 그냥 저기 이름 나옵니다만 주호영, 권영세, 이정현, 정진석 아니 예를 들면 저런 사람을 가지고 인적 쇄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저희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전 제가 볼 때 저 정도 사람이 된다 그러면 다시 국민과 싸우자. 제가 볼 때 2라운드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민주당도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수용할 수도 없고. 제가 볼 때 특검을 받아라. 무조건. 특검을 받지 않을 거면 하야를 해라. 저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방금 그 네 사람 사진 한 번만 더 띄워봐 주십시오. 지금 조선일보가 저렇게 네 사람 뭐 거론되는 물망에 오르는 사람 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택도 없는 사람 한 명은 일단 눈에 띄는데요. 그렇죠? 맨 오른쪽에 아니 지금 비서실장 해가지고 국정운영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람이 총리로 올라간다 그러면 또 그다음에 그 친일파라고 하는 엄청난 예를 들면 지금 국민적인 의심이 거의 확실히 되고 있는 상황인 사람이 총리가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저걸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뭐야 뭐님 댓글이 재밌네요. 모아놓고 보니 정말 웃기네요. 아니 근데 인적 쇄신이고 뭐고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정원장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뭐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쇄신은 무슨 쇄신입니까? 아무 지금 개념도 없고
민심을 제대로 읽을 줄도 모르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교수들의 잇따른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전혀 본인들이 타격감이 없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이런 총리 그 후보설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더 재밌는 거예요.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 뭐냐면 그 음주운전으로 얘기했던 강기훈 예. 사의 표명 이렇게 나온 다음에 예. 아 용산 인적쇄신의 신호탄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아니 음주운전한 사람이 사의를 표명하면 그냥 수리하면 끝나는 건데 그것이 용산의 인적쇄신의 신호탄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장해찬 복귀설 대통령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이게 무슨 쇄신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 국민 보고 엿먹으란 소리지 이게. 끝까지님 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대환장 파티. 예. 보스형님 TV님께서요. 나도 용돈 사기치려다가 들켜서 5년째 감액당했다. 그만 처먹자. 그러셨어요. 이준호님, 백운갱커님, 100만 기로 개명하시면 100만 돌파 금방 될 듯요. 에잉. 예. 100만 구독자 제 목표 아닙니다. 제 목표는 함께 하는 겁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이렇게 좀 중요한 얘기하고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꼭 잊어버리시는 거 있죠? 뭔지 아시죠? 좋아요. 예.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 요즘에 런동훈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참 쉬운 것을 이렇게 어렵게 풀까? 나 참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가족들한테 물어봐서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얘기해야지. 불리하면 도망가고 아무 말 않고 있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핑계 대고. 어제 한동훈 대표가 또 뭐 설명을 했죠. 얘기 들어보죠. 그리고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 선고 그리고 민생 사안들 많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제가 껌껌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들을 덮거나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라는 당대표로서의 판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다른 민생 질문 받으면서 이렇게 지나간 걸 가지고 마치 이 질문 받고 그냥 회피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누가 그런 짓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변화와 쇄신 그리고 민생을 약속한 때이고 그걸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로서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런 말투 좀 듣는 것도 좀 짜증이 팍 나는데, 그냥 왜 저렇게 말을 하는가. 근데 김유정 의원님,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왜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하면, 국정이 혼란스럽고, 기라고 하면 당정이 혼란스럽습니까? 아니 얘기한 대로 그렇게 민생이 중요하고 국민 눈높이가 중요하다고 본인이 강조해 왔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럼 특검 받아야지 왜 안 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5분도 못 참고 고소고발하던 사람 아닙니까? 너는 뭐 걸래? 나는 다 걸게. 이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무슨 민생 걱정하면서 이 중요한 시기에 껌껌이 껌껌이 깐죽거렸잖아요. 껌껌이. 그랬던 사람이 뭘 이제 와서 굉장한 중요한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지금 다 말씀 안 드리겠다 그러고. 아니 저렇게 얘기하고 나서 만약에 지금은 말하지 않지만 가족들에게 다 물어봤더니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방에 쫙 터뜨리려고 말을 안 하고 있다면 이해하겠어요. 그때 가서.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단 1분도 못 참고 막 그렇게 깐족깐족 막 다 대답하고 공격하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 2주가 이게 다 돼가는 거 아닙니까? 넘었나요? 그러고 있는데 그 한마디를 못하고 나는 아닙니다. 라는 말 외에는 지금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가 했대요? 가족들이 했다는 거 지금 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30분이면 알 건데,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1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당에서도 30분이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다 확인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2주 동안 뭉개고 있으면서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왜 그럴까 궁금한데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도어부님, 어머 웬일로 얌전하게 말을 한디야. 죄 지은 게 있긴 한가 보네 그러셨는데 지금 저렇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족들이 했을 때 뭐 그러면 평소 하던 대로 뭐 이건 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다.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CBS에서 박성태 실장이 다른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궁금하던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 얘기로는 진 씨는 아니다. 진 씨는 아니다. 물론 한 씨도 아니고요. 한 씨도 아니다. 예. 최 씨도 아니고. 예.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근데 친한계 내부 일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가족이 아니네? 그런데 왜 얘기를 않고 있지? 라는 의문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친한계 쪽에서 억지로 이렇게 흘렸는지. 근데 지금 그런 얘기가 잠깐 있네요. 근데 예. 그럴 경우에도 그럼 왜 얘기를 하느냐? 혹시 장해찬 씨가 지금 막 공격하고 있는데 나중에 되치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가능성들이 지금 일부에서 여의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박성태 실장이 CBS 한판 승부, 김현정의 뉴스쇼라고 나왔는데 한판 승부에서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김정 원장님, 그러면 지금 박성태 실장 하는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이 가족들의 명의를 제3자에게 알려주고 그 3자의 명의로 댓글을 올리게 했을 가능성,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예, 지금 뭐가 돌아다니냐면 예. 타임라인이 돌아다니는데요. 타임라인. 그러니까 글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예. 그러니까 1분 단위로 계속 올라갔다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가족이 이렇게까지 하겠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장해찬이 갑자기 나 증거 다 가지고 있어. 네가 그냥 실토해.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작품 자체가 용산 작품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용산에서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그 댓글을 올렸다는 게 아니라 사건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 어디서 시작되냐면 그 김건희 씨가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보낸 문자에 보면 댓글 부대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온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장해찬이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댓글 부대가 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계속 얘기해 왔었던 댓글 부대 중에 일부가 이걸 조직적으로 단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의문인 거고, 그것이 만약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판 드루킹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사태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아무런 말을 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저는 이종섭이 무지하게 화낼 것 같아요. 런종섭했다고 자기가 빨리 불러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사실들을 한동훈 대표가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 사안만 나오면 맨날 얘기하는 건데 말도 안 돼요. 뭐 위법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 아니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위법이 있으면 뭐 수사를 합니까? 그냥 위법에 대해서 갖다가 예를 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물을 타요.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볼 때 이럴 때는 뭔가 실체가 있다. 실체는 가족이기보다는 외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걸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부산이 대인님이요. 본인 실명제인데 타인이 했으면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본인이 했으면, 타인이 했으면요? 예.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예, 도용했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실명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대신 이제 한이면 XX로 뒤에 건 안 나오는 거니까 이름을 알 수는 없는 겁니다만, 그걸 도용했다면 누군가가 소위 한동훈 가족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갖다가 줘서 인증을 대신 받게 해서 그 아이디를 가지고 계속 댓글 공작을 했다는 거니까 그건 진짜 문제가 많은 거죠. 지금 장해찬 씨가 계속 물어뜯고 있는데 장해찬 씨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이 한동훈 가족의 한가족 드루킹 사건 역시 빨리 풀고 털어내지 않으면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다른 경제 이슈나 대외 변수, 굵직굵직한 정치 현안들이 많은데 이게 계속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지금 그냥 뭐 해프닝으로 넘길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객관적 증거들이 나왔고 한동훈 대표가 런동훈이라는 별명까지 생길 정도로 기자들의 백브를 피해 도망다니는 장면이 지금 온라인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밤 11시 1분의 장인, 밤 11시 2분의 장모, 11시 3분의 배우자
11시 4분에 모친, 11시 5분에 딸, 이 명의로 글들이 착착착 올라와요. 그리고 이 의혹이 최초로 보도된 이 11월 5일 이후에 예. 이 5명이 지난 글들을 다 삭제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법적 위험을 감수하고 이건 사실이다라고 아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수사기관이 밝히든 네. 한동훈 대표가 인정하든 시간 문제일 뿐인데 이게 이제 확정되는 순간에 사실 드러난다면 예. 정치 생명을 고민해야지 뭐 대표직 따위가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열한 정치 공작과 여론 조작을 했는데 정치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얼굴 들고? 한가족 드루킹 사건이라고 해요. 이름도 잘 지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오늘 경찰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내용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부인, 장인, 장모, 모친, 딸 명의로 올해 한 3월 중순서부터 거의 1000개에 가까운 그런 게시글들이 올라왔는데 무슨 비방도 있고 또 비판하는 글의 어떤 기사에 링크도 걸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해찬 씨 얘기는 사실을 밝히든지 아니면 나를 고소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소도 못하고 답변도 시원하게 못하고 우리가 알던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 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장해찬 씨가 7월 달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우호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그런 여론팀이 있었다라고 장해찬 씨가 얘기를 했거든요. 7월 달에. 그러니까 뭔가 그 팀들이 작동을 한 게 아니냐.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점입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에서 도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예. 한동훈 날리기 작전이 시작됐다. 그리고 한동훈 날리기 작전이 시작됐고 그것은 용산에서 시작된 것 같다. 그럼 누가 올 거냐? 지금 원희룡 당대표 설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누가 댓글을 썼니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이것을 용산에서 캐치를 해서 캐치한 내용들을 유튜버들이나 이런 데다 전달을 했고 거기서 공격을 만들어냈고 팩트를 밝혀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동훈을 날리고 소위 자기가 원하는 당대표를 앉히려고 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까지 여기서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만만치 않고 장해찬이 저렇게 막 얘기하는 이유도 제가 볼 때 그런 뒷배가 아니고서는 저렇게 얘기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저희가 지금 이걸 좀 심각하게 좀 직시 아니면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웃기잖아요. 장해찬 당원도 아닌데 본인이 뭐라고 이렇게 지금 다 총대 메고 소위 나서가지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왜 뭔가 본인이 있을 것 당원이 같은. 아니게 됐습니까? 한동훈 잘 걸린 거죠. 그리고 김건희 라인이에요. 오늘 일본은 그러니까 말이에요. 뒷배가 누군지 보이잖아요, 지금. 보수형님 TV께서 앵커님이 한동훈 입장이면 말하겠습니까? 아따 보수형님 TV 섭섭합니다. 비교할 놈한테 비교해 주십시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참 탕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순살 장어탕에 이어서 이번에 또 듬뿍 동안이탕도 사랑해 주시고 녹용상화탕도 사랑해 주시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 판매의 달인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정어리몰의 듬뿍 도가니탕 잡사바 한번 제 대신해서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어야 될 정말 단 하나의 식품이 있다면 저는 단언컨대 이 식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듬뿍 도가니탕. 여러분 이것입니다. 잡사바.